미국과 한국의 정상들이 내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언론들은 주로 이 정상회담의 내용이 북한에 초점이 맞추어질 것이다 라는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언론들이 보도하는 바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것이다 라고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리고 백신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방점을 두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곳 미국에서 언론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점들은 사실은 백신 문제도 이야기가 되긴 하겠지만 그거보다는 북한 문제가 더 많이 이야기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일본과 달리 한국은 이 북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 있어서 좀 중국 문제하고 얽히면서 좀 일이 복잡해지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과는 지금 좀 적대 관계, 저희가 군사적으로 적대 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명한 관계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미국과 동맹국이면서도 또 중국과도 계속 교류를 놓을 수 없는 그런 묘한 관계가 있고, 북한과 중국은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보다 더 강한 혈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중국을 놓고 이야기하게 되면은 한미 정상회담, 이 미한 정상회담이 사실은 제대로 된 결과를 내놓지 못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오고 가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결국은 중국 때문에 한국과 미국 간의 관계가 사실 지금 껄끄러워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요. 워싱턴 이그제미너에서는 중요한 3가지 안보 이슈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겠다라는 보도를 내놓아서 그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전면적인 군사훈련 복원, 연합훈련을 얘기하는 건데요. 연합훈련 같은 경우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 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만난 이후로 서로 간의 적대 관계를 좀 중단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었죠.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선언을 하면서 그 이후로 지금 이제 군사작전 같은 것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반도 내에 평화적인 분위기를 만든다라는 큰 안목에서는 나쁘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하지만은 지금 미국과 한국의 혈맹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데 있어서 연합훈련이 지금 너무나 지나치게 축소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이건 좋지 않다라는 지적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라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지금 한국 쪽의 전문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마이크 그린이라는 분이 한 이야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곁에 두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제안을 토대로 해서 자국 국방부나 동맹국들과 협의 없이 이른바 전쟁 게임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지금은 얘기가 좀 달라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있었을 때에는 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개인적인 돈독한 신뢰감, 이것이 형성이 됐었기 때문에 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도 군사 긴장 이런 것들을 굳이 끌어올릴 이유가 없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오죽하면은 좀 주한 미군 중에서 일부를 철수하겠다, 수를 줄이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었고, 그리고 그렇지 않을 거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내라,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얘기가 좀 다른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 한국 정부에서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큰 말실수를 하고 있는 것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말실수한 부분이 뭐냐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건 굉장히 큰 실수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미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대북 전담 팀이, 이 대북팀이 기존의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했던 싱가포르 합의, 그 성명 내용을, 합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입장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바이든 행정부에 있어서 대북 정책은 출발점은 어쨌든 트럼프 정부의 마지막 시점을 가지고 출발을 한다. 물론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그 대북 정책은 실패했다라고 평가는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서로 서명했던 그 합의문에 대해서는
일단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출발하겠다. 거기에 있는 내용대로 북한이 한다 그러면 미국도 거기에 있는 내용대로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지 못하고 어설프게 트럼프 대통령이 잘 하려고는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실패했다. 결론적으로 실패했다라는 게 결국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종전선언 못했다라는 이야기인데, 근데 그것을 이제 바이든 행정부한테 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 과정에서 지금 저희가 첫 번째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이 군사훈련의 복원 문제라는 것입니다. 준비태세에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훈련은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다. 군사라는 것이 꼭 공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함부로 공격해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국방력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진정한 승리이다. 이건 손자병법 책에만 있는 책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의 이야기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방력이라는 것은 튼튼하게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만일의 사태를 위해서.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지금 현재 그 미군과 한국군 간의 연합훈련하는 모습을 보면은 실제로 사람이 움직이는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테이블 위에서 컴퓨터 가지고 시뮬레이션으로만 이런 식으로 지금 연합훈련을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뭐 게임합니까? 무슨 게임만 하고 있어가지고서야 이게 무슨 훈련이 되겠느냐 이거죠. 실제 훈련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그런데 약간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국방부 장관을 맡고 있는 로이드 오스틴 장관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현재 수준의 군사훈련에 만족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도 지금 약간 정신이 나간 것이죠. 둘 다 정신이 나간 행정부라서 그런지 좀 코드가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그거는 둘이 코드가 잘 맞으면 좋은 결론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지금 국방부 장관도 이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서 그 미한 연합훈련에 대해서 좀 제대로 된 판단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이고, 아마 지난번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문재인 정부로부터 무슨 부탁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을 좀 저희가 해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 지적해야 될 문제는 상징성만 있는 평화선언, 이거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지금 종전협정에 거의 목숨을 걸다시피 하고 5년 임기 내에 어떻게든 종전협정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문재인 정부, 이제 임기 마지막 해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임기 마지막 해, 보통은 레임덕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기간에 지금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에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굉장히 바닥을 치고 있는, 취임 이후로 최저의 그런 그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봐도 레임덕이라고 보여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바이든이 이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것을 들어준다고 한다면 그것은 외교정책의 실수, 외교정책의 오류가 될 것이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지적을 했냐면요. 헤리티지 재단에 있는 브루스 클링너라는 분이 지적을 한 건데, 이 브루스 클링너는 CIA에서 오랜 시간 동안 분석가로 활동을 했던 분입니다. 한국 정세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분인데 이런 지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의 많은 진보적 정부들이 북한을 위협과 호전적인 태도를 갖지 않도록 설득하기 위해서 이른바 햇볕 정책이라는 것을 써왔다라는 겁니다. 햇볕 정책이라는 그 기조 자체는 저는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독일의 그 동방 정책, 웨스트 폴리틱이라고 하죠. 동방 정책이 결국에는 수십 년 뒤에 통일 독일의 어떤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기초를 마련해 주었다라는 그런 이제 맥락에서 본다면,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햇볕 정책이라는 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 만약에 남한과 북한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 전개가 된다고 한다면, 문화적으로든 뭐든 간에 교류가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언젠가 통일의 시간은 올 것이다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햇볕 정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제 자신은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은 감상주의로 빠질 수 있다라는 데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죠. 햇볕 정책이라는 이런 정책 같은 경우에는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정책입니다. 하루아침에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는 점 저희가 기억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고, 뭐 그 덕분에 사실은 이제 전대에서 햇볕 정책을 펼쳤던 덕분에 지금 북한 내에서 한국의 문화 컨텐츠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보급이 돼 있고 인기를 누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저희가 듣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는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실제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놓고 그렇게 바뀌어진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공감대가 주류를 형성할 수 있을 때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무조건 평화협상 하면은 될 것처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이것이 어찌 보면은 좀 섣부른 감상주의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클링너 이 분석가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요. 지금 종전선언 해봤자 실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대가를 기대할 수 있는 게 없다. 북한을 보라는 것이죠. 북한 지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 있을 때도 그랬는데 어떤 조치를 좀 취해줘서 부드럽게 해줘도 북한은 계속해서 지금 남한을 욕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김정은 위원장도 그렇고 그 아래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뭐 신임해주고 고마워할 때는 언제고 지금은 또 굉장히 비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뭐 지금뿐이 아니죠. 바로 태도를 바꾼 지 꽤 됐죠. 아예 개성에 있는 연락사무소 같은 경우는 폭파시켜버리는. 그러니까 이런 지금 북한의 태도를 보면은 지금 당장 이런 상황에서 종전선언 한다고 해서 북한의 태도가 바뀔 것으로 우리가 기대하기는 힘들다라는 겁니다. 뭐 얻을 게 없다라는 것이죠. 종전선언 한다고 얻는 게 무엇이 있겠느냐? 지금 실질적으로 미국이나 한국을 모아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는데 한 가지 한국 정부 입장에서 한국 정부 입장이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한국의 민주당 입장에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효과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클링너 같은 경우에 그 점을 바로 지적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정치 홍보 프로파간다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평화 선언이라든가 종전 선언을 해냈다라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하나의 거대한 성과가 될 것이고 그것이 그 정치적인 성과로 이야기가 되면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좀 더 결집할 수 있는 신뢰도를 더 높일 수 있는 그래서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도를 좀 높인다거나 그것이 또 반대로 이런 햇볕 정책을 오랫동안 추진해왔던 민주당이라든가 이 좌파 정권에 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결국에는 이 종전선언이라든가 아니면은 평화선언이라든가 하는 그런 상징적인 선언들이라는 것이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미국 측엔 아무것도 없고 단지 지금 한국의 집권당, 여당의 긍정적인 프로파간다 역할, 선전 홍보하는 역할만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은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그러니까 외교 정책의 오류가 될 것이다 라고 지적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잘못된 외교 정책이 될 것이다. 그러면 한국 국내 정치에 본의 아니게 간섭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클링너가 한 가지 또 더 이야기하는데요. 북한의 재래식 전력이 여전히 남한을 위협한다면 평화선언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북한이 지금 무기를 겨누고 있는데 포문을 열고 있는데 그게 평화선언한다. 이쪽에서 평화선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화선언을 한다고 해서 과연 북한이 태도를 바꾸느냐?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제 문제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제점이 바로 이제 중국에 대한 것인데 한국은 지금 중국과 굉장히 협력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관계에 있죠. 이걸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얽혀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장 중국에서 오는 관광객이 끊기면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문화 콘텐츠 제대로 활동 못하면 역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 타격받으면 뭐 한두 끝도 없죠. 발목 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아주 긴밀한 그러니까 거의 안보 문제 저리 가라로 지금 거의 목숨줄이 걸려져 있는 이런 상황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런 것인데 그렇다 보니까 일본 같은 나라하고 상당히 비교가 되는 것이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에서 원하는 대로 다 움직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뭐 쿼드도 그렇고 이 쿼드 같은 경우들 예를 들자면은 인도, 호주, 일본, 미국 이렇게 4개 나라가 지금 쿼드 일단 형성을 해서 지금 이제 중국을 압박하는 그런 카드로 지금 쓰이고 있는 것인데 인도 태평양 전선을 지금 형성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쿼드라는 조직을 이제 만든 것인데 여기에 지금 한국을 끼워 넣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계속 있어 왔죠. 근데 한국 입장에서는 거기에 지금 껴들어갈 수 없다라고 계속 버텨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린이라는 분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마이크 그린이라는 분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쿼드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러면 그것이 군사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쿼드에 있는 여러 가지 협력 내용 중에 일부 내용만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디테일한 부분이니까 자세히 안으로 들어가서 봐야 알 수 있겠지만 지금 이제 이런 그 정책 연구원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라고 저희는 믿어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쿼드에 직접 전면적으로 발을 담그면은 중국이 엄청나게 반발을 하겠죠. 지난번에 사드 그 배치할 때랑 비슷한 역풍을 맞게 될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일부분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이 쿼드에 들어가 있는 네 나라들과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에 협력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지혜로운 선택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왜 일본처럼 중국에 대해서 아예 대놓고 우리는 중국에 대항하겠다, 중국은 대만에 함부로 접근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아예 딱 대놓고 이야기하지 못하느냐. 한국의 입장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이 지금 아닌 거죠. 그거는 저희가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북한과 얽혀져서 이렇게 이야기가 되니까 상당히 답답해진다라는 거죠. 하여간 저희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정상회담이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게 될지. 그리고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스가 총리가 와가지고 정상회담 하고 난 다음에 성명 발표가 공동 성명 발표가 있었는데, 이 공동 성명 발표문에 보면 이제 대만 이야기도 들어가 있고 한데, 근데 과연 이제 이 문 대통령과 바이든 간에는 과연 어떤 공동 성명이 나올 수 있을지, 그거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뭔가가 나올 것 같다라고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어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대기업들이 지금 같이 오고 있다는 것이죠. 돈보따리를 지금 잔뜩 싸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보따리를 풀어놓으려고 하니까 일단 떡을 주었기 때문에, 미국 행정부한테는 떡을 딱 줬으니까 그 떡을 먹은 미국 정부에서도 뭔가 보답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정도에서 본다면은 뭔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그 떡이 무엇이냐? 지금 일단 이야기가 나온 곳은 세 개 기업이 있습니다. SK가 있고요. SK 배터리 공장 지금 두 번째 공장 완공 단계인데 이거를 공장 2개를 더 짓겠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조지아에 지금 공장 4개를 짓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총 투자액이 거의 뭐 50조 가까이 되는 투자액이 돈이 이제 투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5조 원이군요. 5조 원 정도가 투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SK뿐만이 아니라 현대자동차에서도 지금 그 전기차를 생산하겠다. 엘라바마에 공장이 있습니다. 근데 전기차 생산에 여기 투자하겠다. 그래서 지금 그 생산 설비 투자하는 비용을 해가지고 한 8조가 넘는 돈을 투자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죠. 한국에 있는 노조에서는 난리가 났지만 어쨌든 현대자동차에서는 지금 그 프로젝트를 추진을 할 생각을 하고 밀어붙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미국 행정부에서 뭔가 해주고 한국 정부에서 미국이 우리가 원하는 걸 줬으니까 너희 기업들도 투자하고 나가라라고 등 떠밀면은 뭐 기업들은 투자하겠죠. 이제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 이게 정말 큰 액수인데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을 만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텍사스에다가 만든다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어스틴 쪽에 공장을 세울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왔고, 공식 발표가 아마 오늘 내일 중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투자 규모가 한 20조 정도가 될 것이다. 20조 원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그 어마무시한 자금 투자 계획안을 가지고 방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뭔가 부탁을 하나 들어주기는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한테 좀 유리한 그림을 그려놓긴 했는데 과연 바이든 행정부가 어디까지 수용을 하고 움직일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